안녕하세요. 학습이론 발표를 맡은 정동희, 김효진, 류지은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왜 학습이론을 공부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학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습이론이란 학습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학습을 성립시키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 대다수가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의 구체적인 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앞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정보처리 이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론들이 각각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행동주의는 인간이 동물과 같이 환경적 자극 혹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수동적 존재라고 보았어요. 이는 기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오직 환경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될까요? 하지만 같은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개개인의 내적 정신구조에 따라 각자 다르게 환경을 지각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이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타난 이론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이론입니다. 사람은 외부적 환경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자로서 스스로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행동주의와 명확히 다른 입장이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이 마치 컴퓨터와 같이 외부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학습이 행동주의의 관점과 같이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 수반된다고 보고 이를 분석한 이론이에요. 앞에서 말한 인지주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정보처리 과정을 도입하였고 이는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동주의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학습이 된다면 습득까지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습득에도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산출은요?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지식들을 잘 활용하거나 다시 재사용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해요. 이때 뇌 속의 인지 과정을 분석하면 어떻게 습득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다시 인출하는 과정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어때요? 조금 흥미가 생기나요? 이건 워밍업 정도의 인트로고요. 이제 행동주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는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된 후 가장 먼저 주류를 형성한 심리학으로서 철학과 대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때 행동주의 이론의 철학적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과학적 실제론과 논리적 경험주의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은 물리적 세계가 실제하고 감각을 통해 관찰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며 경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행동주의의 핵심적인 욕구과제인 학습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습이란 인지, 행동, 정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에서는 오직 관찰이 가능한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겠죠? 한편으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의 키워드는 유기체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학습이란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은 유기체가 중성 자극이었던 자극에 대하여 특정한 반응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동적 조건 형성은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등적 강화 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반면 어떤 행동에 대해 강화를 하지 않거나 벌을 주면 유기체는 그 행동을 점점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강화가 곧 학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둘 간의 입장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대표하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을 보면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이때 고기는 무조건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관계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소리 자체만으로는 개가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중립자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기를 줄 때마다 개한테 종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종소리만으로 개가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의 침 흘리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조건 자극인 고기와 결합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자극을 조건 자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종소리가 조건 자극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학습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자극과 반응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형성을 이용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이때의 반응은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왓슨의 어린 엘버트 실험입니다. 왓슨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불안감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엘버트라는 아기가 토끼와 노는 방에서 엘버트가 토끼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큰 소리를 내는 실험을 통해 토끼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건 자극이 된 토끼가 무조건 자극인 큰 소리와 결합함에 따라 조건 자극인 토끼만으로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토끼에 대한 공포가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으로 학습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빗자루로 자주 맞은 아이가 빗자루만 보아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긍정적 정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멋진 이성이 나타난 광고에 대해 호감을 가지면 나중에 그 광고물만 보아도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지는 긍정적 감정들이 그와 관련된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수업 시간에 대한 참여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개념을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4가지 개념이 있는데 1번 자극 일반화와 변별, 2번 소거, 3번 자발적 회복과 재조건 형성, 크게 3개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자극 일반화란 조건 자극과 비슷한 자극에도 조건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본래의 조건 자극인 종소리와 비슷한 종소리에도 개는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의 속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변별은 자극 일반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학습된 상태입니다. 종소리와 벨소리를 구별해서 벨소리를 듣고는 침을 흘리지 않은 개의 모습이죠. 또한 소거는 조건 형성이 된 후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조건 자극만 제시될 경우 조건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소리에 조건 형성된 개에게 종소리만 계속 들려주고 고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는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게 되겠죠? 이는 또 다른 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이해를 위해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소거된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들은 영구적으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회복은 소거가 일어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건 자극을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회복이 생긴 후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지어서 계속적으로 제시하면 다시 원래 강도의 조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재조건 형성이며 이때의 조건 형성의 속도는 처음 조건 형성이 일어날 때보다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동적, 즉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스키너는 상자 안에 비둘기, 쥐 등의 동물들을 넣고 그 동물들이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대상, 자극, 환경에서 발생한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연합되어 추후의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원리를 효과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사한 형상을 인간에게 확장해보면 상냥한 성격의 아이는 상냥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것이 강화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 행동이 학습되고 습관과 성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성격도 마찬가지겠죠. 이를 통해 조작적 조건 형성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처벌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강화는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좋아하는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고 싫어하는 부적 강화물을 없애주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강화물과 강화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화는 보상 혹은 처벌에 의한 행동 증가의 결과이고 강화물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처벌은 행동 결과에 기인한 행동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구분됩니다. 정적 처벌은 부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부적 처벌은 정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교재에서는 정적벌, 부적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체벌의 원리는 부적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행동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키너를 비롯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체벌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7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체벌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둘째, 체벌은 정서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셋째, 체벌은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만 알려줄 뿐 무엇을 할 것인지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넷째, 남을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섯째, 이전에 처벌받았던 때와 동일한 상황에 벌이 없으면 이제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구실이 된다. 여섯 번째, 체벌을 사용하면 가벌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공격적으로 된다. 일곱 번째, 체벌로서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다른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매가 함께 병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요 개념은 소거와 자발적 회복입니다. 소거란 특정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가 사라졌을 때 그 행동 빈도가 점점 낮아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동안 동물이 스키너 상자를 떠나 있다가 다시 스키너 상자에 넣어지면 다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강화 계획이란 어떤 행동에 대한 강화의 제시나 중단을 규정하는 규칙이나 절차,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강화 계획은 시간이나 반응 수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데 모든 반응에 대해 강화를 부여하는 계속적 강화 계획과 일정한 규칙을 두고 강화를 부여하는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적 강화 계획이 적용될 경우 학습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만 쉽게 소거될 수 있는 반면
간헐적 강화 계획이 적용된 경우 학습은 매우 천천히 일어나지만 속어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부분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표를 봐주세요. 간헐적 강화 계획에는 다시 시간에 따라 강화가 부여되는 간격 강화와 반응수에 따라 강화가 부여되는 비율 강화가 있고, 이는 다시 일정한 주기를 갖는 고전, 간격 혹은 비율 강화와 주기가 변화하는 변동, 간격 혹은 비율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전 간격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동 간격은 다양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고정 비율은 정해진 횟수만큼 운동을 할 때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변동 비율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지 능력과 무관하게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을 감안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레스콜라의 유관성 개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음과 전기 충격이 일관성 있게 짝지어진 상황과 경고음과 전기 충격이 일관성 있게 짝지어진 상황 중 유기체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유관성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에서 학습이 더 잘 일어났습니다. 이는 학습이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습자가 상황에 단순히 반응할 것이라고 전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강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작동적 조건 형성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정적 강화를 해도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구리는 먹이를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서 동전을 놓는 훈련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동주의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도 되면서 이렇게 정말 단순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김효진 선생님께서 인지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지적 학습 이론 발표를 맡은 수학교육 김효진입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은 학습은 인간의 인지적 활동에 의해 일어나고 학습의 과정에서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주의 학습 이론, 두 번째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먼저 형태주의 학습 이론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인지적 학습 이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초기의 인지학습 이론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형태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이것을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형태주의 학습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슈탈트 지각, 두 번째 통찰학습입니다. 게슈탈트 지각은 사람이 지각할 때는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채워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 때 왼쪽 그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원이라 지각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의 어느 곳에도 없는 삼각형을 지각합니다. 이처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가 도출이 되고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서 전체로 지각하는 과정은 인지적 과정이며 인간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찰학습입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유리 천장에 매달아 놓은 바나나를 어떻게든 따려고 합니다. 이때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나무 상자를 이용하여 올라가 따기도 하고 또한 막대기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관찰이 보입니다. 무질서한 시행착오나 우연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 막대기, 나무 상자들을 서로 고립된 개별적인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연관성을 발견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질서한 시행착오나 우연에 의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각각의 요소들을 연관성을 발견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하! 하면서 새로운 발견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통찰학습이라 하며, 다시 말해 시행착오적인 무선적 반응의 반복이 아니라 환경의 자극 요소들을 유의미한 전체로 관련짓고 의미 있는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 통찰에 의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의 두 번째 이야기인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크게 관찰학습과 행동의 자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반듀라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벗어나 강화 없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듀라의 관찰학습 이론은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학습이 인지적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기 사회학습 이론에서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학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강화나 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강화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각각을 달리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 집단의 어린이들은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는 장면을 시청하고, C 집단의 어린이들은 마찬가지로 강화나 벌,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장면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B 집단의 어린이들은 가장 공격성이 적게 나타나고 C 집단의 어린이들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강화나 벌을 받지 않았지만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대리 강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찰학습은 단순한 모방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찰을 통해 학습되는 것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 정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연된 모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관찰한 내용을 시간이 한참 경과한 이후에 수행에 옮기는 경우이며, 학습과 수행을 구별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 한참 후에 수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은 관찰을 통한 학습이 인지적 기능에 의해서 기억 속에 저장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 과정, 파지 과정, 행동화 과정, 동기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 과정은 용어 그대로 먼저 모델에 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무수한 대상 중 어느 대상을 모델로 삼느냐는 무엇을 배우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지 과정은 관찰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는 잊지 말고 잘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에 의한 저장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 상징화 능력에 힘입어 복잡한 내용도 쉽고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미지로 저장할 때보다 언어는 훨씬 오래도록 지연된 모방이 가능하고, 즉 관찰한 정보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화 과정은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수행으로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 코치의 수영 모습을 관찰하면서 기록해둔 수영 요령 또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나중에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런 것은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델의 행동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비교합니다. 관찰 경험을 상징체제로 변환시켜 놓고 인지적 시연의 과정에서 기억 속에 저장된 모델이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 비교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마지막 동기화 과정입니다. 관찰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건 모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기화 과정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한 것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는 과정입니다. 행동을 관찰해서 얻은 정보는 다음에 그런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수행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즉,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인지 이론 마지막 이야기인 행동의 자기 조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즉, 자기 조절 관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동적인 인지활동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듀라는 인간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정보가 다음에 하게 될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행 기준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의 목표로 삼는 기준입니다. 인간은 행동을 할 때도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체로 예상하고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평가의 준거로 작용하고 자신의 수행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긍정적 평가는 자기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 존중감이 여러 과목의 평균 점수라면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개별 과목의 점수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느낌이라면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특정 기능 영역에서의 자기 평가입니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 역시 수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실제의 효능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심리의 제3절 정보처리 이론을 맡은 56기 류지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정보처리 이론은 앞서 알아본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적 학습 이론 중 인지적 학습과 관련성이 많은데요.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론은 인간의 인지 과정, 즉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이 마치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 입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입력된 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처리된 정보는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단계, 정보 입력, 처리, 그리고 출력이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설명을 에키슨과 슈프린이라는 학자가 이중기억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모형화를 하였습니다. 이중기억 모델이란 인간이 정보를 감각 등록을 통하여 받아들이면 입력된 정보가 단기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이중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는 인지과정 모델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이러한 이중기억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삼아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 사이의 유사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 이론 중에서도 작업 기억 이론과 병렬 분산 처리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기억 이론은 단기 기억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단기 기억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정보가 잠깐 동안 저장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단기 기억이라면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단기 기억의 체제를 의미하는 정보의 처리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들러와 히트는 작업 기억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작업 기억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작업 기억 모델은 화면과 같이 중앙집행부, 의문순환로, 그리고 시공 작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중앙집행부로 모든 정보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계획하기, 과업 조정하기, 의식활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나머지인 의문순환로와 시공간 작업장은 중앙집행부의 종속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문순환로는 음성적으로 부호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시공작업장은 시각정보와 공간정보를 단기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른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작업기억 모델은 신경심리학적 연구, 특히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처리 이론 연구자들이 작업기억 이론을 이 모델에 입각하여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기억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보다는 작업기억의 한계와 정보처리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연구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보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고 반대로 정보처리가 쉬울 때는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작업기억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보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청크로 묶는 방법이라던가 반복 훈련을 통해 처리의 자동화를 이루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작업기억 이론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병렬 분산 처리 이론입니다.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은 인지 과정이란 단자라고 하는 개별적인 개념들이 서로 연결된 일종의 연결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은 결국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인지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결체제가 어떤 것인지 예시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한번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 친구 김모양을 떠올려 봤는데요. 현재 그녀는 20대로 신입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입니다. 이처럼 친구의 나이, 직업, 학력에 대한 개념들은 서로 연결되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됩니다. 김모양을 떠올리고 있을 때에는 다른 내용들, 예를 들어 병원, 50대, 남성 등과 같은 내용들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참고하면서 연결체제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자란 단순하고 신경세포 같은 처리기로서 다른 말로는 단위라고도 합니다. 아까 떠올렸던 친구의 이름, 연령, 학력, 성별 등을 하나의 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라는 단자를 떠올리면 같은 연령이라는 군에 속해 있는 50대라는 단자는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단자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두 번째 개념 활성화란 각각의 단자들이 여러 단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력이 발생하면 단자가 활성화되는데 단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입력은 네트워크의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의 다른 단자로부터 자극의 전파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인 연결은 말 그대로 각 단자들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단자들 간의 연결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 강도를 부하라고 하는데 부하가 클수록 한 단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다른 단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부하값이 음수일 때에는 한 단자의 활성화가 다른 단자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연결체제에서 의미하는 학습은 무엇일까요? 연결체제에서의 학습은 단자들 간의 연결을 조정함으로써, 즉 연결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하다가 우연한 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는 A라는 사람과 부정적인 특성의 단자들 간의 연결 강도가 줄어들었으며 대신 좋은 특성의 단자들과는 연결의 강도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자들 간의 연결 강도가 달라지면서 시스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병렬 분산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학습입니다. 이 이론에서 학습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반복적 경험이 단자들 간의 연결 강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처리 이론의 두 가지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간과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중요한 특징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도 염두하시면서 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다시금 살펴보시고 학습의 의미를 떠올려보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